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인데, 이 책은 상당히 좋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투자자의 종류는 일부는 모멘텀 투자를 하고 일부는 가치 투자를 합니다. 모멘텀 투자는 오르는 종목에 올라타는 거죠. 내리는 종목은 팔고, 저는 그거보다는 원래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서 제대로 평가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가치주의에 해당됩니다. 잘 안 알려져서 아직 좋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공 법칙이 있거든요. 잘 알려져 있는. 근데 그게 과연 옳을까? 그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성공 법칙에 대한 검토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범생이 과연 더 성공하느냐? 해적이 과연 나쁜 해군하고 영국 해군하고 해적이 싸우면 누굴 응원할 것이냐? 뭐 기부자가 과연 성공의 사다리에 가장 위쪽에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너무 많아서 일부만 정리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볼 것은 모범생과 반항아 중에 누가 성공하느냐.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때만 해도 상당히 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았어요. 지금은 뭐 30명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이 때는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모르겠고요.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 1, 2부로 나눴고 한 교실을 두 반이 쓰기 위해서, 그것도 80명이나 됐습니다. 한 학급이. 그중에 저희 때는 여학생이 40명, 남학생이 80명 정도 했는데 그중에 16명한테 상을 줬어요. 시험을 보면. 남자 8명, 여자 8명. 저는 그 상을 받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까지 상이라고는 딱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도 성적이 아니고 개근상을 받았죠. 그래서 뭐 저도 초등학교 때는 적어도 굿 스튜던트는 아니었는데, 만약 학교에서 본다면은 수석 졸업생은 진학을 하거나 취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그런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러니까 좋은 학생이 되려면, 적어도 1등이 되려면 한 과목을 잘하는 것보다는 여러 과목을 잘해서 평균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원하는 모범 답안을 암기하는 게 더 유리해요. 더 적게 걸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조금씩 성적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도 영어를 참 못했어요. 그때 보통 우리 때 일반적인 학생들이 공부했던 게 성문, 기본 영문법을 했고,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핵심을 했고, 아주 잘하는 애들이 종합 영어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문 기초 영문법 하고도 이제 그것도 잘 못해서 쩔쩔맸었죠. 그런데 저는 수학은 잘했어요. 수학은 잘했고, 또 공식을 내는 것보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의 공식이 뭔지, 타원의 공식이 뭔지 지금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 정의는 기억을 합니다.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집합이 타원일 거예요. 아마 정의가. 물론 뭐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가물가물한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정의를 이해하면 오래 가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죠.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더 좋은 점은, 나쁜 점은 그거고, 좋은 점은 공식을 외우면 특정한 것밖에 몰라요. 예를 들어서 X축과 Y축을 축으로 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y 꼴 ax 플러스 b의 경우, 그러니까 수평이나 수직이 축이 아닌 경우에도 그걸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여러 개를 잘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모범 답안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없고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항아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은 여러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는 실수를 해도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학생 기간의 특권을 이용하려면은 모범생도 좋지만 만약 계속 공부만 한다면 죽을 때까지 모범생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회를 나간다면은 반항아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자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해군과 그리고 해적이 만약 싸우면 누굴 응원할까요? 저도 뭐 해적 영화를 많이 봤어요. 캐리비안의 해적 뭐 이런 것 해서 당연히 영국 해군이라고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해군이 이겨야지. 그리고 해적이 이기면 아,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자의 시각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질문을. 누가 더 민주적이고 질서정연하고 정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조금 더 쉬운데요. 먼저 민주적인 걸 보죠. 이 배 선장에 해당되는 게 해적은 두목이고 영국 해군은 함장일 겁니다. 함장은 영국 왕이 당연히 임명을 하겠죠. 해적 두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서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적 두목은 전시에는 전권을 휘두르지만 평시에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누구든지 합당한 이유를 들면 선거를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장은 왕이 임명한 임기나 대부분 연장이 되죠. 아니면 뭐 왕이 교체할 때까지 그대로 갔지만 해적 두목은 그렇지 않았어요. 해적 모든 구성원이 해적 중 구성원에는 뭐 노예나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똑같아요. 똑같이 한 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선거를 하자. 그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뭐 그게 뭐 1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반수일 수도 있겠죠. 대부분 과반수겠죠. 그런 사람이 두목이 됩니다. 다음 선거까지. 그리고 연봉도 보면 해적 두목은 많아봐야 다른 구성원의 2배를 받았어요. 근데 함장은 그렇지 않죠. 지금 미국에서도 일반 직원들 평균 임금에 비해서 CEO 평균 임금은 뭐 수백 배, 수천 배가 된다고 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함장이 받는 대우하고 선원이 받는 대우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해운업계에 종사를 하지만 선장은 20만 불 이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초기 향해사 제가 만약 취업을 한다면 뭐 10만 불이 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선원은 한 5만 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전엔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같은 밥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피서가 먹는 밥이 달랐고 선원이 먹는 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하면 훨씬 더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해적은 약탈하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군대라는 게 뭐 과연 정의로운 존재일까요? 예를 들어서 영국 해군이 스페인 상선을 만났어요. 그럼 놔둘까요? 약탈하죠. 똑같아요. 전쟁도 국가 간의 약탈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적은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돈키호테도 보면은 사자하고 그 돈키호테의 주인공이 누구죠? 싸워가지고 이기죠. 어떻게 했냐면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갔더니 사자가 슬그머니 물러섭니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좋은 방법이에요. 동물들은 봐서 내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피합니다. 그래서 해적도 그런 전략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 싸우면은 어쨌든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죽을 수도 있고 뭐 물자적인 손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 해적한테 다투다가 지면 죽어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전술이었지 실제로는 상당히 정직했다고 합니다.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마 근데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저자가 주장하는 것들이 대부분 맞았거든요, 이 책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테포텟인데 과연 사람이 뭐 호인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사회에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가난한 편이었는데 저희보다 더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사촌 누나가 아니죠. 사촌 이모죠. 그러니까 오촌이겠죠. 저보다 한 학년이 높으니까 당숙이었는데 우리보다 분명히 우리 집도 가난한 편이었지만 우리 집보다 더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은 세배를 가면 돈을 엄청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은 꼭 갔었는데 아무리 바빠도.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일이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호인 얘기를 듣는 것과 그게 꼭 좋은 것이냐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립투사들이 김좌진 장군이었나요? 아들이 가난했죠. 김도한이 됐는데 깡패가 됐죠.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거는 적어도 정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뒤에 또 아인슈타인도 나오지만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뉴턴의 그 고전 물리학 역학을 갖다가 뒤집는 그런 발명을 했는데 그게 과연 좋으냐. 어쨌든 그건 또 다른 얘기고 티포텟은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게임 이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티포텟은 중요해요. 여러분 꼭 이거를 활용하여야 사회에서 성공할 겁니다. 티포텟은 간단해요. 일단 초기에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좋게 행동을 합니다. 항상 협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쁜 사람도 있겠죠. 나쁜 사람이 있으면 당하느냐? 당하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엔 당하겠지만 다음에 할 땐 복수를 해야 돼요. 그게 티포텟입니다. 게임 이론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가장 좋은 게 티포텟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협력하되 만약 배신을 당하면 복수를 하는 것. 그리고 가끔씩 복수한 사람도 용서를 하는 것.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나빠요. 왜냐하면은 일단 선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당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반반이라고 그러면은 50%의 확률이 나오겠죠. 내가 1을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0.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복수를 할 수가 있죠. 배신자는 일단 배제를 하니까 확률이 0.5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배신한 사람은 복수를 당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도태가 되는데 착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서로 윈윈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가끔씩 배신한 사람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티포텟은 찾아보시면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대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배신을 당하면 복수를 하되 가끔씩 용서를 해라. 우리 뭐 같이 좋게 살아가는 게 좋잖아요. 성공 평가의 기부자가 제일 사다리의 위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바닥에도 있습니다. 또 어중간한 사람이 중간에 있었고요. 기부한 사람은 가장 위쪽에 있거나 가장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저도 놀랐거든요. 저는 기부를 한 사람들이 가장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도 티포텟하고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베푸는 게 자기가 쓰는 것보다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도 2배가 행복하고 받은 사람도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배 이상이 될 텐데 그런데 이 호구가 되면 안 돼요. 받는 사람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기쁘지가 않을 거고 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티포텟처럼 배신하는 사람 별로 기뻐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계속 주면은 저 사람은 뭐 당연히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기부를 하시는 건 좋은 방법인데 줄 때는 항상 나는 이건 안 받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줘야 된다고 불교에서는 주장을 하고요. 그런 걸 무상보시라고 하죠.
그리고 줄 때도 항상 이게 얼마나 사회에 효과적인가 이거 생각해 봐요. 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는 사람이 이거를 잘 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을 걸 줬는데, 먹는 건 아주 중요하죠. 생존에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그거는 먹고 사회 보장 받는 거. 뭐 한국에도 기초노령연금이 있죠. 20만 원에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마약을 산다든지 술을 산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는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뭐 공부를 하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장학금을 중점적으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후원도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회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더 기쁘게 생각하는지, 그게 저한테도 똑같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개의 세트인데요. 그릿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여러 가지 법칙 중에 하나는 뭐 모범생이 학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맞는 얘기예요. 어쨌든 아니면 뭐 그릿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옳을 것이냐. 그래서 5.1은 그릿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5.2는 이제 전략적 포기에 대한 건데, 저자의 주장은 둘 다 옳다는 거죠. 포기가 오를 수도 있고 그릿이 오를 수도 있다는데, 그릿이 뭔지는 아셔야 돼요. 그릿은 뭐 근성이란 얘기를 하는데, 그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의 아크로님이죠. GRIT, 그릿. 그러니까 뭐 그냥 근성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면. 거기에 보면 누가 살아남느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해발 6,000m 이상에서 크레바스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친 조 심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조 심슨은 베이스 캠프가 아주 멀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베이스 캠프에 사람이 있는 점지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에 살아남은 유명한 박사가 있어요.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해요. 그분은 유태인이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읽고 많이 감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가끔씩 읽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복리뷰에 포함될 건데, 그분이 살아남았던 이유가 자기는 살아남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어찌 보면 그릇에 해당되는 거고, 네이버실은 뭐냐면은 네이비실이죠. 뭐라 그러지? 해병이죠, 해병. 해병이 어느 나라나 가장 힘들어요. 해군하고 상륙을 해서 육군으로서의 모든 훈련을 받기 때문인데, 네이비실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물속에서 오래 참는 훈련을 하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수영을 하지만, 그리고 해운업계에 종사를 하지만 물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4분만 공기를 우리가 차단당해도 뇌가 죽기 시작하거든요. 뇌가 죽으면 뇌사 상태가 되고, 그러면 사실 살아있는다는 게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릿은 그리고 하나가 빠질 뻔했네요. 마시멜로도 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것도 찾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또 다른 게 중요하냐, 그건 뒤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립도 중요하다. 그런데 전략적 포기도 중요하다라는 게 이게 다음에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조 심슨을 조 심슨은 살아남았거든요. 생존 실화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거는 이유를 부여한 것이고, 그리고 조 심슨이 살아남은 것, 그리고 마시멜로에서 참는 방법은 이거를 그냥 해발 6,000m에서 다리는 다쳤지 베이스 캠프가 아주 먼데 거기 간다고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점지, 이렇게 하나로 놔두면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쪼개야 합니다. 존 심슨 같은 경우는 20분씩으로 쪼갰어요. 20분은 참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언제일지 모르고 또 그 기간이 며칠, 몇 주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사람이 한 2주 정도 물을 못 먹으면 죽거든요. 물론 이 사람은 설산에서 조난을 났기 때문에 물은 있었어요. 체온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있지만 눈을 녹여서 먹으면 되니까. 눈을 먹으면 녹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쪼개고, 그리고 그게 어떤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게임으로 전환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마시멜로를 이거 참는 게 아니고 이거는 2개를 넣는 게임이야, 혹은 조심슨도 이거는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마시멜로처럼. 하지만 그 그릿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전략적 포기는 포기하면은 반은 성공한 거라고 그는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빨리 포기하는 게 가장 저렴한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라는 거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실패로부터 얻기 때문이죠. 그 코미디언이 완벽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무대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미디언이 하는 것은 사람들 웃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대본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 저도 이 녹화를 할 때 100% 준비를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통 살이 걸려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다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일단 읽어야 되겠죠. 읽는 건 물론 기존에 해놨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리뷰한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일단 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림이 글보다는 훨씬 1000배 효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림을 넣습니다. 항상 넣는 건 아니에요. 글이 너무 많으면은 그림을 넣으면은 좀 헷갈리기 때문에 글이 많으면은 가급적 빼려고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생각을 해봅니다. 머릿속으로 준비를 해요. 말로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았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보통 4월 정도를 합니다. 바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4월이 걸리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뭐 급한 숙제가 있다든지 뭐 일이 생기면은 4월이 좀 넘게 걸리긴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녹화하는 것도 뭐 가끔씩 많이 틀리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쨌거나 저자는 5%의 시간은 좀 미친 듯한 것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포기하면 되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그리고 그게 상당히 좋을 수도 있죠. 그걸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뭐라 그럴까. 지금은 다음에 나올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뭔지, 그걸 생각하면은 훨씬 더 쉽다고 저자도 주장을 하네요. 저는 원래 그렇게 해왔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마 그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신감이 성공의 전제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실제로 듭니다. 미남하고 추남하고는, 보통 사람에 비해서 미남이 소득이 3%가 많고 얼굴이 추하다고. 실제로 추하거나 아니면 미남인 건 아니에요. 자기가 미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득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많고,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득이 보통 사람보다 적다고 합니다. 그거는 실제 그 외모보다는 자신감의 차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예를 든 거는 지금은 뭐죠? 지금은 바둑에서도 슈퍼컴퓨터가 이겼었죠. 근데 예전에는 이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체스가 슈퍼컴퓨터를 이겼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체스 챔피언이 슈퍼컴퓨터한테 한번 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감 때문이었어요. 체스라는 거는 바둑보다 훨씬 쉽거든요. 빠네요, 수가. 그런데 슈퍼컴퓨터가 아주 이상한 수를 뒀어요. 그래서 체스 챔피언이 그걸 이해를 못했답니다. 저 슈퍼컴퓨터가 이 정도의 수는 알 텐데 왜 저런 수를 뒀을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어. 사실은 이게 에라였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서 슈퍼컴퓨터한테 졌답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자신감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입증을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신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히 오만하고 겸손의 그 균형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거기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향상을 한다면 자신감을 갖는 게 훨씬 실력을 갖는 것보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항상 근데 전제 조건은 여러분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은 아까 잠깐 언급하다 말했는데요. 뭐 김재준 장군 얘기도 있고 아인슈타인 얘기도 했는데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은 부끄럽지만 아직도 저는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뉴턴 역학은 거의 뭐 완벽하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가족들은 행복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그 원래 스위스였죠. 독일에서 스위스로 유학을 가서 스위스에서 어, 대학교를 다니는데 동급생인 여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어디 방문을 했다가 그 나치가 그 정권을 잡았다는 걸 알고 거기 그냥 눌러 앉으면서 거기에 있던 그 사촌 누나랑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사촌 누나니까 그 엄마 언니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과부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2번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2번째 부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부인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위인전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관계가 상당히 나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위인전에 이렇게 나와요. 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관계가 나빠졌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상당한 업적을 냈긴 했지만 그 업적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가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적어도 첫 번째 부인과 자녀가 2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2번째 또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부인한테 첫 부인한테 요구한 걸 보면 좀 너무하다 싶지 않나 생각되네요. 어쨌거나 가족들은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뭐 업무에 100% 워커홀릭으로 일하는 게 세상에 그만큼 더 도움이 된다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은 주 55시간 이상 일하면은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스트레스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일하면 55시간 일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결과 나오는 거는 차이가 없는데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족들은 훨씬 더 불행하겠죠. 이건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만약 5시간을 하루에 일주일에 5일을 일한다면 하루에 11시간이 되겠죠. 11시간을 일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계속 일하는 것보다는 잠깐 쉬거나 낮잠을 자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라벨을 하십시오. 워커홀릭 하지 마시고 물론 뭐 일주일에 뭐 4시간밖에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일을 하시는 게 한 20% 더 일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뭐가 더 효율적인지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위라벨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군 하는데 모르겠어요. 50시간이 넘는지 아닌지는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과 삶을 균형시키는 게 위라벨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8번하고 9번이 그거에 해당되는 건데 능동적이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TV를 보면은 행복해질 가능성이 13%지만 취미를 가지면 이건 좀 더 능동적인 거죠. 그러면 3배로 늘어나고 스포츠나 게임 같은 걸 하면 44%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데 뭐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게임보다는 스포츠가 좋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능동적이 되고 뒤에 나오지만 통제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 심슨이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리고 해발 6,000m가 넘는 설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거 상황을 통제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쪼개고 그리고 그걸 게임으로 전환을 하면 돼요. 톰 소여의 모험에도 나오죠. 이모가 그 벽을 칠하라 그러죠. 펜스였나요? 펜스를 하얀 페인트로 칠하라 그러면 그게 일이 되면 자기가 통제를 못하죠. 하지만 게임으로 생각하면은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즐겁게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팔죠. 오히려. 그래서 어, 이모한테도 칭찬받고 아이들한테도 제발 나도 칠하게 해줘 이렇게 하면서 사과라든지 뭐 장난감 같은 거를 받기도 하고 아주 좋은 거죠. 이모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톰 소여도 행복하고 이 조 심슨이 살아났던 이유도 그랬던 겁니다. 조난을 쪼개고 게임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마시멜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참는 사람보다는 이거는 마시멜로를 하나 더 얻는 그런 게임이야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행복하게 게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계획을 짜고 장애를 예상해서 극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짜는 사람인데 저는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짜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거의 일치합니다. 비용은 보통 한 조금씩 5%, 10% 정도 줄일 수 있고요. 시간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여유는 제가 두고서 비행기 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9번째 항목이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과연 대치가 가능하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은 대치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일부는 대치가 가능해요. 돈이 많으면 일부는 위임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서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걷는 거 대신에 뭐 자동차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은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여기도 근데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돼요. 이 범죄학 연구에 따르면 도시 범죄의 절반이 5% 우범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찰 차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순찰 차량은 그대로 놔두고 우범 지역 순찰만 2배로 늘리거나 하면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을 하면은 범죄율이 반으로 칩니다.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순찰 차량을 늘려야 될까요? 아니면 우범 지역 순찰을 2배로 늘리면 될까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똑같지가 않아요. 시간도 가성비가 뛰어난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잠에서 깨고 바로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고 나면은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뇌의 처리 용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11시간 일할 때도 중간에 쉬라고 그랬죠.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생산성이 훨씬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혹은 뭐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 혹은 뭐 돈은 많지 않더라도 뭐 위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중요하지 않은 일은 위임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물론 그게 아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녁에 더 일을 잘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가장 생산성이 높을 때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이 저자의 주장은 오후에는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휴식을 하거나 다음 계획 짜는 데 쓰라고 하네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저자의 100% 동감을 하는데 저녁형 인간인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성공 법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걸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아니에요.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 카페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친구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책을 읽으세요. 이거는 같이 주거든요. 언젠가는 아주 유명한 책이 될 겁니다. 여태까지 즐겁게 공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늘어가는 저의 성공에 대한 개념. 여태까지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리뷰를 하면서 조금씩 제 자신도 돌아보게 돼서 저는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즐거우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좋은 내용을 좀 더 연구를 하시기를 그렇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